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하신 것 저도 그렇게 기억됩니다. 아마 마지막은 한 몇 년 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 말고 명동 쪽에 살 때 그때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반갑고요. 특별히 요즘 이 북한이나 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 통일 미래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도 한반도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 미래로와 또 제 마음이 한반도 미래를 걱정하는 제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오늘 사회를 보시는 부회장님께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질의를 좀 짧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아볼까 하는데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북한 하면은 이제 북한만 보면 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금은 이 북한 문제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2016년, 17년 그렇게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년, 19년 정상이 열릴 때 그때는 북한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이제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미국 협상 카드로 쓰면서 이 지정학이 반쯤 북한 문제에 걸터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북한이 이 러시아를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돌파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취약점을 극복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서 지금 북러 밀착이 매우 깊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정을 먼저 풀어야지 북한 문제를 풀리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북한 문제에 중국만 걸터앉아 있다가 지금은 러시아까지 걸터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북한만 풀면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인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첫 번째는 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북한 문제는 안 풀리니까 그냥 두자.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 북한 문제는 그냥 밀쳐두고 잊어버려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풀어야 할 문제예요. 풀지 않으면 우리한테 매우 큰 숙제이자 잘못하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으로 이 북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하고 북한 문제에 올인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짧은 강의지만 이런 전후 맥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지정학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 특별히 적대적 두 국가로 남자, 남북 사이에 통일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이 적대적으로 이 분단 상태로 남아있자 하는 북한의 정책 변화가 왜 이러는가 하는 걸 본 다음에 그다음 북러 밀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문제 풀기에 대한 나름대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외교부 장관 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오래 살았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면 한국이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이 1962년, 그때 아마 1인당 국민 소득이 $100 정도였나요? 지금은 36,000불 하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한국이 위험한 나라인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시대에 매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처한 환경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 행편을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조금 과장일지 않으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백척간두에서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부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몇천 년 동안 한 민족으로 같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결한 것이 정상이다는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대외 문제가 잘못 풀리면서 우리한테 치명적인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러 밀착을 보시면 북한, 러시아 밀착을 보시면 이 북러 밀착은 따지고 보면 과거 이 냉전기의 산물입니다. 즉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때 15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러시아가 어려워지면서 이 서방 사람들이 러시아는 이제 힘을 잃었구나. 저 나라는 별로 이제 앞으로 열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렇게 러시아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사실 9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이 러시아와 유럽의 이 중간에 버퍼 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러시아 약해지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의 유산입니다. 근데 과거 냉전도 지금 끝이 안 났어요. 근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즉,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비하면은 과거의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터널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4차 산업혁명, AI 혁명 포함해서 말이죠.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위협을 가져둘지, 어떤 이로움을 줄지 아직 불확실할 때 이 진영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국면입니다. 북한 문제를 이런 넓은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 이 북한 문제 푸는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나라 보면 이 두 나라 모두 비틀거립니다. 자기 나라 문제만도 풀기 어려운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고 한판 붙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미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정상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두 나라가 지금 서로 또 패권을 겨루는 거예요. 이 여파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 전문가들이 앞으로 지정학이 충돌된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결국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근데 대만 문제 불거지면 우리가 강건도 불구경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한국은 이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할 때 그 경제안보 클러스를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안보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 취약성도 큽니다. 좋은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해서 아주 고부가치의 제품을 수출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거꾸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이제 수출 규제라거나 제재를 가게 되면 한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 수입 취약성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해요.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중국이 제재하든지 딴 나라가 하든지 한국은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국이 당면한 지정학 리스크를 평가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북핵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의 확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의 격화와 러시아 핵 사용,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해서 이 확률을 더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 즉 향후 한 3년 이내에 한국의 지정학의 큰 쇼크를 받을 확률이 얼마냐 보니까 한 50%입니다. 즉 각각 평가해 보니까 왜 북한 문제는 35%,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중국이 합쳐가지고 한 15% 정도 됐어요. 북한까지 이상하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니, 북한이 김정은이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 통일하자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두 국가로 남자 서로 뭐 교류도 하지 않고 그냥 적대적으로 대립하면서 분단된 채로 살자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고 또 지난 정부 때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은 좋다. 한국도 그냥 분단된 상태로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취약하지만 북한도 취약해요. 사실 김정은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핵 포기하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압력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전략은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약한 모습은 숨기는 거예요. 사실 대남 정책의 변화도 이 북한의 약한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북러 밀착, 즉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전략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대남 통일정책 변화, 즉 이 적대적 두과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남한 문화를 탄압하고, 그죠?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이렇게 접하는 것들을 막고 하는 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 대남, 대내, 대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대내 요인일 겁니다. 북한 내부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은 남한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남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경제 협력을 먼저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을 어떤 면에 설득해서 북한 핵은 그냥 두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존재를 북한이 볼 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한을 계속적으로 통일 대상으로 두게 되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남한을 계속 통일 대상으로 두고 있을 때는 이 남한의 문화가 들어와도 그것을 막기 어렵잖아요. 그죠? 북한 청년들이 남한 말을 쓰고 남한 드라마 보고 남한 노래 따라 부르는데 단속을 했어요. 근데 북한 청년들이 아니 남한은 우리 동포라고 그러고 같이 통일할 대상이면서 왜 남한 문화를 못 불어하지? 불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김정은 보기에 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힘이 뭐냐면 하나가 남한 문화, 하나가 북한의 시장화입니다. 남한이 잘 사는 걸 알겠죠. 그죠? 점점 남한 문화가 이 북한을 참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다. 사회주의 배급을 할 때는
내가 굶어 죽기도 했는데 우리 뭐 친척,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뭐 고난 행군 때 말이죠.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하면은 오히려 가족을 쌀밥 3끼 먹이는데 전혀 문제 없고 말이죠. 더 잘하면 아이들 과외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이 들어온 것은 북한 주민의 축복이지만 김정은한테는 장기적으로 재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은 뭐예요?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잠식해가고 북한의 시장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본주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 문화 보지 말라 했는데 통일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단속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정의합니다. 적이니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적이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정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북한의 취약성입니다. 북한 체제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남한 문화와 북한의 시장화입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처음 생긴 것은 고날 행군 때 수십만 명이 이제 굶어 죽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갖고 나와서 이 복식 얻기 위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사회주의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하면 바로 잡아서 감옥에 넣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도 이렇게 대규모 기아 상태에서 이것마저 막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아사하니까 묵인했어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누룩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퍼지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를 흔들었어요. 제가 서울대에 오신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여성 소설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소설을 이렇게 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초기에 이제 북한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시장화 초기에 그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북한에 살기 어려운 것은 이제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분의 성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의 자식들한테는 좋은 성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성분을 가진 남자를 고르자 해서 남편을 돈 주고 샀대요 하면 안 되겠죠? 골랐대요. 그래서 남편의 성분이 좋은데 가난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성분도 좋고 이제 잘 사는 이제 그런 집으로 만들고 싶어 했대요. 뭐가 잘못되어서 탈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시장에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남존 여비 사회였던 북한이 여성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시장 활동 많이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남존 여비 강하고 그다음 우리 유교 전통의 산농 공상 상업은 제일 낮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마르크스도 이 상업이라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자인 내가 장사하느냐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장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즉 남녀의 역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권익의 상승, 이까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김정은이 보고 있으면 이런 전반적인 변화라는 것이 불안하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내 권력이 온전될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상태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 문화와 이 시장화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인데 좋은 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안 하고 잘 안 지내고 적대적으로 되더라도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뭐 식량이나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 큰 외교력을 발휘해서 말이죠. 북한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따진 말이죠.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즉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부족하니까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겠다. 지금은 파병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다급하니까 뭐 북한에 필요한 뭐 식량, 에너지, 또 북한이 갖고 싶은 군사 기술까지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 남한은 필요 없었어요.
자, 남한에 있으면 리스크는 증가하는데 남한의 잠재적인 이익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남한을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북한 경제가 나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정확히 북한 경제를 평가 어렵습니다. 그건 북한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탈북민 데이터나 심지어는 위성 사진을 보고 그다음에 대기 오염도까지 보면서 북한 경제를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 대북 경제 제재가 들어간 2016, 17년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해서 한 2022년까지, 즉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6년 동안 북한 주민 소득은 한 절반으로 준 것 같아요. 그 전에 북한 주민들은 4인 가족이 북한 돈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표시하면 한 4, 50달러 정도거든요. 그게 북한 주민 4인 가족의 중위 소득 정도입니다. 40만, 50만 원 북한 돈으로 달러로 한 40불, 50불. 50불 되겠네요. 근데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게 한 지금 30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충격이 온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말하면 300만 원 벌다가 지금 150만 원 버는 거 알겠어, 그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충격이 크게 왔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터져서 제재 플러스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것들을 이제 위성 사진을 봐도 그 충격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지지한 정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지지도가 증가할 텐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김정일 자기 아버지 때 지지도가 한 60% 좀 못 됐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 중에서 외국을 별로 안 거치고 바로 남한으로 오신 분들, 외국을 거치더라도 짧게 거친 분들, 이제 그런 분들만 따라 모아서 서울대 통일평양연구원이 당신이 북한에 계실 때 당신 이웃은 김정은을 얼마나 지지한 것을 보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략 감이 있겠죠, 그죠? 한 어느 정도다 하면은 이제 그 수치를 모아서 우리가 추정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등장해서는 아무래도 젊고 또 유학파니까 경제를 좋게 하겠지 싶어서 지지도 올라갔어요. 한 70%까지. 근데 이게 경제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계속 머물다가 그래도 더 올랐을 때는 2018년, 즉 정상이 열리면서 말이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했을 때 그때 올라갔어요. 그러다 하노이 담이 열리면서 북한이 노딜로 끝나니까 북한 주민이 실망했겠죠, 그죠? 즉 노딜이 되니까 이제 북한 경제도 어려워질 것 같다 하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지금 오기 어려워요. 오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온 것은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버지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 지금은 김정은 지지도가 아마 자기 아버지 때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특별히, 제재 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제재가 들어가서 소득의 절반 주니까, 그죠? 김정은의 정책의 회의를 느끼겠죠. 어떤 분들은 북한 주민이 그렇게 잘 아냐? 잘 알아요. 처음에 탈북하신 분들은 우리가 물어보면 왜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연재해, 미국의 제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이 김정은 때문에, 그다음에 권력층 때문에 다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북한이 해외 파견 근로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제재 전에는 한 10만 명 가량의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3년 정도로 외국에 머물거든요.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핸드폰 다 봐요.
그다음에 3년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그죠? 새로운 또 분들 오셔가지고 해외 근로를 해요. 당연히 외국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다수가 북한 시상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남한 문화는 점점 들어와서 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남한에, 그죠? 동화시키고, 시장화가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자본주의로 변해가니까 걱정되겠죠.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은 사상 통제, 그 다음에 남한 문화 제거, 시장화를 돌려가지고 옛날 사회주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근데 과연 될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것이 들어간 후에 북한을 제가 철기시대라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뭡니까? 석기시대에 비슷합니다. 그만큼 큰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 배웠던 한번 세계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사. 한 40년 전인가요? 저도 까마득한데 세계사를 보시면 근대 유럽이 발생한 것은 상업죠. 즉 무역이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상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의식이 시장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내가 시장에 가서 팔 물건들을 만들게 되고, 그 팔아 돈을 벌면 사업을 하게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그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생기고, 시장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까 누룩처럼 누룩 같아서 흘러가면 이걸 멈추기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의식이 변하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는 주체 사상의 인간에서 지금은 경제하는 인간을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 제가 이게 이 정치 태도를 보면 옛날에 북한에서 이 배급을 줄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자신의 삶의 생존이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줘요. 배급 안 줘요, 그죠?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정은은 뭐냐? 김정은은 이 정치 리더지만 경제 문제 관해서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리더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이제 김정은이 옛날에는 정치, 경제를 다 통솔했지만 지금은 정치만 통솔할 수 있고 경제는 통솔 못해요. 시장이 통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제일 센 당은 뭐라고 그래요? 노동당이 아니고 장마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입니다. 경제 문제 관해서는 장마당이 즉 시장이 북한 주민의 리더지 이 김정은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화회담이 결렬이 되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시장활동을 단속해도 별 불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활동 단속하면서 이제 시장화를 다시 사회주의를 돌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정은의 시도입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꿨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남한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북한에 오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 시장활동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의 이 자본주의 지지도를 측정해 봤어요. 해보니까, 그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한 출신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한 정도를 우리가 100이라고 그냥 숫자입니다. 가정에서 100이라고 두고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북한에 있을 때 시장활동 안 한 분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한 정도가 0이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데 북한에 계실 때 시장활동 하신 분들은 자본주의를 한 그 중간 한 절반 정도 지지합니다. 한 40 정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북한에 있지만 시장활동을 통해서 마음은 남쪽으로 반쯤 기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태어난 공간이 북한이었습니다. 얼마나 김정은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나오면은 김정은 보고서 또 열어봐야 될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유튜브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합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주의 모아가지고 얼마나 자본주의 지지하지 물어보면 그걸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자본주의로 반쯤 기울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북한 정부의 지지는 떨어지고, 남한 문화를 더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뭐 일종의 뭐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뿌틴. 그죠? 우크라이나 치들어가는데 쉽게 끝날 줄 알고 포탄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 포탄을 초기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포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탄을 빨리 어디서 들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아마 그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겠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포탄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까지 보냈잖아요, 그죠? 이 북러 밀착입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 마음속에는 자기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빛이 비추었다. 나를 살릴 뭐 구세주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나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북러 밀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 매우 큰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기 때문에 이 강대국을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말이죠. 북한도 그랬어요. 북한도 한국 전쟁 이후에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중국 소련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중소 분쟁. 분쟁 때 김일성은 등거리 외교를 하고 싶었어요. 한쪽에 올인하면 반드시 효과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북한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외교 원칙입니다. 한쪽에 오르지 않고 중국, 소련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내목을 맡기는 것보다 약한 자에게 위험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내목을 잡고 있는데 자기가 상황이 바뀌면 뭐 자기 목은 아니니까 말이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아주 큰 도박을 한 거예요. 즉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면 포탄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뭐 수입해가지고 뭐에게 쓰겠습니까? 전쟁이 없는데 말이죠. 파병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끼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뿌틴의 선택입니다. 뿌틴이 버리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뒷배였던 그렇죠? 자신의 든든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 후원자였던 이 러시아마저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운명의 어떤 면에서는 잘 수 있는데 불구하고 김정은 다급하니까 목을 갖다 들이대민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요즘 우크라이나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여파란 것이 말이죠. 진처럼 우리한테 이제 퍼져올 겁니다. 이제 한반도에 말이죠. 그 제가 북한이 무기를 줄 때 그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기 유럽에서 말이죠.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한국에 먹구름이 몰리고 있다 했습니다. 파병까지 하니까 그 먹구름이 이제 점점 거세져서 말이죠. 한반도 상공을 꽉 덮은 거예요. 뭐 날씨로 비하면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날씨입니다. 비가 곧 올 것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여파가 말이죠. 이 러우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또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에
지진처럼 파급될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잘 끝나서 말이죠. 이 북러 밀착이 끊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북한은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없구나. 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좋은 것이냐?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가 북한 비핵화의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비핵화 안 된다. 이제까지 해봤는데 이제 포기하자. 이런 분 계세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북한 비핵화 안 하니까 그냥 핵 동결만 하고 앞으로 핵을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핵은 가지라 그러고 그래 살자. 둘 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란 말이라고 합니다. 좀 모순되죠, 그죠? 어떤 분들은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또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는 그런 말은 틀린 말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어 절대 없는 말은 절대란 말입니다. 핵 포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붕괴 절대 없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붕괴할 수도 있어요. 확률은 여전히 낮지만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년을 보면은 이 북한 문제가 잘 풀 확률, 잘 못 풀 확률, 한반도에 재앙이 될 확률 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북러 밀착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에서 여러 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북한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핵은 고도화하면서 그 다음에 북러 밀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근데 자신의 취약성인 경제 쪽은 이 사상 무장 통제를 통해서 계속 억압을 통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못하게 막고 말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북한의 현 상태를 역삼각형으로 보겠습니다. 불안한 거, 불안해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 잘 나간다. 이 북러 밀착에다가 핵도 이미 많이 가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분들 놓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 내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남한 문화 시장화, 또 북한 주민의 소득 감소, 경제 위기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북한 문제를 잘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보면 역삼각형 구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중국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제가 모두의 중국이 2018년 19년쯤에 그죠? 이제 북한이 잘못하면은 미국 품에 안기겠다 하고 걱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북미 회담 열리게 되면 혹시 미국이 친미화 돼가지고 말이죠. 중국 품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이제 시진핑이 벗은 발로 김정은 만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서 제재를 좀 풀어주고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한테는 미국을 견제할 좋은 카드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좋은 전략 카드인데 이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 해서 북한을 버릴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카드니까. 하지만 불쾌하겠죠, 그죠? 불쾌할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을 버린다 했을 때 중국이 그럼 내가 안아줄게 하고 덥석 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이죠. 중국 전통적인 우방인데 뭐 관계없이 러시아에 갔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캐나다의 그 상원 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해서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한국 오셔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을 좋게 평가했던 대목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이분도 하신 말씀이 아침부터 한국 사람들은 뭐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포럼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 우리말로 배달의 민족이라 하지만 한국은 배달이 아니고 배움의 민족이다. 다 배우려고 하고 자잖아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영국에서 학위를 하고 교수를 하다가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를 한 20년 좀 넘게 지켜봤잖아요. 그죠? 대통령들을 보니까 아직 북한 문제를 풀 역량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이 짧아요. 아니면 지식이 편향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뭘 아는 것처럼 말이죠. 막 정책 펴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된 시민의식 가지고서 뭐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북한 문제 그러면 딱 보수와 진보가 나눠집니다. 아직도 보수는 북한 붕괴 이야기하고 진보는 북한을 설득해보자. 정협해서 잘 구슬러보자. 한민족인데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는 오버 지났어요. 안에 성장했는데 아직도 그런 단순한 논리 가운데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나요? 제가 제일 황당한 북한에 관련 질문은 이겁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뭐 토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북한은 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면 분 찍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이자 우리 이웃이자 형제요 자매자 또 우리의 당장 형편에서는 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면성, 복합성 이게 북한 아니겠어요? 이 다면성, 복합성 보지 못하고 딱 북한을 적이냐 아니냐 하고 재단한 순간에 대북 정책을 물 건너갑니다. 지금 어떠냐면은 이 지정학을 북한과 같이 봐야 돼요. 연립 방정식 문제입니다. 북한을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 뽑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똑똑해져서 그런 분이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저는 복합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단계에 맞게끔, 즉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북한 변화의 단계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 많이 있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진보 보수정부는 수단 중에 하나만 들고서, 그죠? 한 거에 불과합니다. 뭐 제재도 하나의 수단이고 말이죠. 기업도 수단이고 또 군사적 억지도 수단이고 말입니다. 대화도 수단이고. 이런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북한이 비핵화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비유하자 그러면 옛날에 진보와 보수정부의 그 영업 전략은 단품 메뉴 식당입니다. 짜장면만 파는 거예요. 한쪽은 짬뽕만 파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죠? 우리 국기에 맞게끔 짜장면 짬뽕 정도가 아니라 코스 요리를 말이죠. 만들어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아페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을 구성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대북 접근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하고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일 미래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통일로 바로 갈 수 있겠는가? 이제 바로 점프해서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하면 제일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이제 북한이 붕괴했다 치자, 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만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럴 가능성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대비해야 됩니다만 이 충격의 여파는 매우 클 것이고 아마도 지금 그 사태가 일어나면은 한 30년 동안에는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단순한 산수예요. 어떤 분들은 독일도 했는데 한국을 못할 거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강한데 뭐 글을 찍겠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 같습니다. 즉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동포, 우리 형제와 자매, 또 우리 한국 역사를 볼 때 합당한 길이다. 그때는 뭐 돈 계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충격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서독 사이에 통일이 됐을 때에 서독이 동독에 준 보조금이 지금 한화로 한 3천조 원 됩니다. 3천조 원 됩니다. 근데 이 3천조 원은 남북에 비하면 아마 적은 수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의 인구 비는 4대 1입니다. 즉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했어요. 근데 이 부양해야 되는 소득의 차이도 이 100대 30이니까 1인당 소득이 말입니다. 한 70만큼 차이 났어요. 근데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가 2대 1이니까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 부양해요. 그 다음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000 채 안 됩니다. 그러면 100대 3이 안 돼요. 97입니다. 거의 다 부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된 다음에 DMZ를 딱 지키고 북한 주민 못 오게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꿈은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을 소망한다고 노래 부르는데 통일되니까 군대를 풀어서 북한 주민 못 오게 막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국제사회에 용납 못할 거예요.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 주민들은 남한 물가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만든 게 없으니까 북한 주민도 남한 물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북한 주민들이 한 달에 50불로 생활하다가, 그죠? 이제 뭐 3,000불로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메워줍니까? 당연한 산수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충격을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필연적인 충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사회 규범 문제인데 우리 그 서울대에서 게임을 해봤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탈북민하고 남한 출신 주민을 모아서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또 유사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해봤어요. 돈을 10만 원씩 주고 이 10만 원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하면 돼요. 다 줘도 그만이고 내가 10만 원 다 가져도 그만이고 그중 일부를 줘도 그만이고 받는 사람도 누가 준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얼마 주는지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제 돈을 얼마 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 하냐? 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돈을 쓴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고 말입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죠?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탈북민하고 남한 출신 주민 사이에 어떤 그룹이 상대방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 하고 테스트한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그룹이 남한에 태어난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줄까요? 아니면 탈북민이 더 많이 줄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탈북민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탈북민이 저희 고향에 대한 생각 엄청 세게 씁니다. 네. 사실 이게 경제학적 보면은 두 가지 가설이 충돌돼요. 하나는 뭐냐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잖아요. 그죠? 10만 원, 10만 원이 탈북민은 매우 큰 돈입니다. 이분들은 이 10만 원 벌기 위해서 뭐 서울대 올 때 4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 계세요. 10만 원 벌겠다고 말이죠. 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남한 출신 주민들 중에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득 가설. 이 맞다 그러면 남한 사람한테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성이에요? 사회주의니까 평등지향성이잖아요. 평등지향성이잖아요. 예, 탈북민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소득 가슬에 맞을까요? 아니면 가치관 가슬에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해보니까 역시 예, 가치관이 가치관. 제가 이제 답을 미리 안 알려드리려고 넘어가는데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탈북민이거든요. 탈북민은 파란색 남한 출신 주민인데 남한 출신 주민은 10만 원 받으면 2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내 돈이지만 2만 원 정도는 좀 주고 와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근데 이 다른 나라에서 해봤는데 미국이나 유럽 해봤는데 똑같이 2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2만 원 줘요. 탈북민은 5만 원, 5만 원. 절반을 떼줘요. 자, 그러면 갑자기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헌법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진보가 유리하겠습니까? 보수당이 유리하겠습니까? 갑자기 통일되어서 북한 주민이 이제 통일된 한반도에 투표를 할 때에 지금 뭐 당일 하도 바뀌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보가 유리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평등, 그죠? 이 독일도 그랬어요. 즉, 독일도 동독 주민들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써야 이거든요. 그게 사회주의 규범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이 소득이 낮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 통일된 독일의 인구 80%가 수독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으며. 근데 남한과 북한은 뭐냐면 인구비가 2대1인데 남한은 진보 보수가 각각 절반입니다. 그럼 북한 주민은 어디로 표를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진보겠죠, 그죠? 그러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아마 진보 쪽에 대통령이 한 30년 이상 나올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국회 의석수도 훨씬 진보 쪽에 맞을 거예요. 좋으시나요?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근데 희한한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가 아니고 진보겠죠, 그죠? 붕괴시켜야 우리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북한과 경협하자고 그래서 북한 붕괴 안 되도록 하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겠죠, 그죠? 그래야 자기 유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실제로 붕괴시킨 사람들은 보수 쪽이고 경협은 진보 쪽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보수와 진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로는 이 지정학 시대에 북한 문제 풀지 못합니다. 이 북한 문제가 아까 지정학 연관되겠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보세요. 지금 아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 세 단어일 겁니다. 그렇죠? C, J, D, T. 그렇죠? 미국의 경제 회복, 미국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세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카운트하는 거, 대응해서 이 패권 경쟁에 주저앉히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과연 이게 될까요? 우리가 로우 전쟁 이제 빨리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한 것을 어떤 측면에 보면은 이 트럼프는 빨리 로우 전쟁에서 그죠? 여러 가지 자원을 그죠? 빼가지고 중국에 올인하고 싶어요. 즉 쓸데없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로우 전쟁에 많이 개입돼가지고 말이죠. 이 중국을 대응하는 더 중요한 걸 못하고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 로우 전쟁에서 빨리 이제 끝내고 모든 리소스를 다 중국 대응에 쓰겠다. 이렇게 그죠? 해서 트럼프가 빨리 지금 전쟁을 마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유럽이 서유럽이 말이죠. 나토가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말입니다.
미국을 도와서 또 중국을 견제할 때 도움이 되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서로 등을 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불확실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리스크도 있겠죠, 그죠?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뭘까? 한국의 전략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에 오려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라는 것은 지금 북러 밀착,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 달려있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지정학을 풀어야 돼요. 입구가 돼야 돼요, 지정. 그러면 희망컨대 이 북러 밀착이 해소가 되면, 그렇죠? 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틈을 우리 우방과 함께, 특히 미국과 함께 들어가서 푸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상대국이 미국인데, 그렇죠? 우방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저도 만난 적이 없죠. 혹시 만나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미국에 2번 갔다 왔는데 2월, 3월에 미국 사람들도 힘들어요. 예. 생각보다 더 정신없이 한다고 그래요.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희망컨대 아마 이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미국도 분열되고 또 미국 우방국과 분열되면은 또 미국이 중시하는 이 중국 대응에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어찌 보면 아마도 한국이 미국에 가장 필요한 나라 중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비상계엄 사태 전마하더라도 외국 가면 한국에 딱 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럽에 한 달 있었는데 유럽의 높은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만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강대국이라는 말 들어본다니까 정말 그렇대요. 한국이 못한 게 뭐 있냐. 다 만들고 거기다가 무기까지 잘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가슴은 뛰는데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싶은데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한국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랜 동안 이제 북한 문제에 시달리고 또 우리 주변에 워낙 큰 나라가 많아가지고 한국이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좀 G9 들어가도록, 그죠? 우리 G7이 커져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고 이러면 한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리더니까 역할을 다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전쟁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다 하고 한국이 G9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비상계엄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리더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워요. 매우 아쉽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제조업 우리가 만들지 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만드는 것은 미국이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이 지금 구람도 수립 못해서 지금 한국 조선에 의존하고 있고 말이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한국과 미국, 그 추가해서 일본이 같이 협력해서 이 시대를 돌파하면서 북한 문제 같이 풀어야 돼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아니 역사 문제가 안 풀리는데 무슨 일본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역사 문제는 풀어가면서도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만의 힘으로서는 돌파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첨단 제조업 역량을 삼각형 밑바닥에 튼튼히 깔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문제를 수습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한일협력이라는 지정학 전략으로 북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정상 같아요. 우리가 통일 미래로 하더라도 통일 미래가 만약에 이 삼각형의 중앙지대라 그러면 이 중앙지대를 푸는 방법은 결국
우리 경제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정학의 파고를 한미일이 같이 돌파하면서 풀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가 이 북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거나 진보와 보수 나누어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북한 문제가 풀릴 거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떤 분들은 교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절망스럽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망이 희망의 탄생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순간이 바텀이라 그러면 어렵다 알 때가 어떤 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강의가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